건축구조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에 여러분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기둥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둥은 있잖아요. 압축을 받는 압축부재입니다. 자, 기둥은 기본적으로 압축을 받는 압축부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수직부재라고 얘기하지도 수직부재예요. 결론은 압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압축은 콘크리트가 잘 받아요? 철근이 잘 받아요? 네, 물론 콘크리트가 받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는 되도록이면 압축 강도가 클수록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압축 강도를 크게 한다는 조건은 여러분 시멘트 강도를 크게 하고 강도를 크게 하면 압축 강도가 잘 나와요. 또 하나 여러분 뭘 크게 해야 될까요? 자갈을 허용 범위 내에서 크게 할수록 좋아요. 자, 문제는 이 자갈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갈을 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자갈을 무조건 큰 걸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둥에서 자갈은 기본적으로 40mm라고 보시면 돼요. 40mm. 결론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나중에 기둥 주근의 순간격으로 얘가 돌출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둥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 기둥의 구조가 나와요. 페이지 115페이지에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조건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 기둥의 구조에서. 자, 여기서 보면 뭐 기둥의 단면은 사각형, 다각형, 뭐 원형 등이 있다. 여기서 네 번째 주근의 이음의 위치 있죠. 주근의 이음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먼저 뭐 나왔으니까 주근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자, 보실래요? 이게 슬라브고 여기서 슬라브예요. 자, 여기서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 혹시 층고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층고는 여기 바닥 슬라브에서부터 위층 바닥 슬라브까지 높이가 여러분 이게 층고가 돼요. 한 층의 높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순기둥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순기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기둥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순기둥이라고요. 아셨죠? 우리 눈은 보이는 높이가 순기둥입니다. 자, 여기 몇 등분해요? 4등분. 자, 4등분해서 여러분 여기 4분의 3 이하에 해야 되는 거죠. 이하, 밑에 부분에 할 거예요. 또 바닥에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높이가 500mm 이상 올라온다는 요 안에서 여러분 기둥을 이음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둥 주근의 이음의 위치가 돼요. 기둥 주근 이음 위치가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아셨죠? 네. 자, 5번 주근 한 곳에서 절대 다 이으면 안 돼요. 반반씩 나눠 이어야 되네요. 결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가닥 이었으면 이 부분에서 5가닥 이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원형 또는 다각형 기둥에서 나선형으로 둘러감은 철근을 나선철근이라고 합니다. 자, 6번째 나오는 게 보면 나선철근인데요. 여러분, 요 나선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모양이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나선 기둥입니다. 여러분, 나자가 왜 여러분 우리 나사못 아시죠? 휘 감아져 있는 거. 결론은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볼펜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아져 있는 철근이 여러분 나선 철근이에요. 이 철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근의 개수는 최소 여러분 6개 이상이어야 돼요. 결론 이게 나선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나선 기둥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나선 철근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나선 기둥에서 쓸 수 있는 주근의 개수는 최소 6개 이상. 이 개념까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7번에 보면 주근을 둘러싼 수평철근,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요렇게 가는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철근은 여러분 주근, 똑같은 표현이 축방향근입니다. 축방향 철근 또는 축방향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축방향이면 이쪽 방향이 여러분 축의 방향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기른 쪽, 요 기둥이 있으니까 요쪽이 여러분 축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온다 해서 축방향 철근, 이 철근을 감싸고 있는, 요렇게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어요. 그래서 못 빠지게 이렇게 후크를 두는 거죠. 이 철근을 빨간색으로 그린 이 철근이 여러분 띠근, 대근, 영문으로 후프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 철근이 돼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 기둥에서 주근은요 최소 D 16mm 이상의 굵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띠근대근에서 기본적으로 야 너 띠근대근 하는 역할이 뭐냐? 사용 목적이에요.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전단위계 저하입니다. 저항, 다른 말은 전단력을 보강한다고 표현도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평계기 저하입니다. 그 외에도 주근 좌걸 방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목적이 뭐 피복 두께 유지, 이런 목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자, 그럼 왜 전단위계 저하는지 이것을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철근이 이렇게 있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 다음에 주근들이 이렇게 가요. 주근이에요. 이걸 감싸고 있는 요 띠근들이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전단력은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작용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위질이 들어갑니다. 가위질 들어가요. 그러면 가위질을 하면 지금 잘 보실래요? 주근들은 어떤 형태에 있냐면 이런 형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위질하면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띠근대근은, 띠근이나 대근은 지금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상태는 가위질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돼야 가위질이 잘리는 거지. 여러분 이 방향은 축 방향이 되는 거지, 전단 방향은 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는 못 자른다는 거지. 아셨죠? 안 잘린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질할 때 여러분 이렇게는 못 자르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야 딱딱딱 잘리잖아요. 아셨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굵어지면 이렇게 해도 못 자르잖아.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아셨죠? 그런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 여러분 요 지면에서 수평으로 온다 해서 수평력에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요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그래서 요걸 묶어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맞죠? 자, 문제는 야 그러면 너 띠근대근은 굵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굵기. 이 굵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요 주근이 얼마나 굵냐에 따라서 묶는 끈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D32mm 이하일 때와 D35mm 이상일 때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D10mm 이상을 쓰고, 자, 이럴 때는 D13mm 이상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둥의 기본적인 개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세 번째 여러분 바닥판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자, 세 번째 바닥판. 흔히 이것을 우리가 슬라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라브입니다. 여러분 슬라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슬라브. 자, 슬라브는 기본적으로 일방향 슬라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향 슬라브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일방향 슬라브는 어떤 형태고 이방향 슬라브는 어떤 형태인지 이걸 머릿속에 좀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방향과 이방향은 그 어떤 부등호 공식이 있는데 람다 이렇게 있을 때 잘 보실래요?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는 2가 커서는 안 돼요. 람다가 커야 되고 이방향 슬라브는 2가 최소 같거나 커줘야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 부등호 머릿속에 잘 두셔야 돼요. 요거 부등호 바꾸는 건 여러분 순식간에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지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이방향 슬라브는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등호를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죠. 봐요. 이방향이니까 2가 커야 된다고요.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람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람다를 우리가 변장비, 자, 어떤 변의 크고 짧은 비율을 변장비라고 하는데 무조건 짧은 쪽에 짧은 변의 길이, 긴 변의 길이 이걸 나눠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2m고 여기가 6m짜리 크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빨리 일방향 슬라브인지 이방향 슬라브인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대입합니다. 자, 짧은 쪽이 2m, 큰 쪽이 6m니까 얼마요? 3. 결론은 이 람다 값이 3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3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요. 3이 커요? 2가 커요? 3이 큰 거죠. 그러면 여러분 3이 큰데 여기는 2가 크다고 나왔으니까 얘는 이방향이 아니야. 즉 3하고 2가 3이 크다고 나오잖아요. 결론은 이 크기는 일방향이에요. 그러면 일방향이란 얘기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철근이 배근이 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 이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쪽으로 넣어야 되냐, 이쪽으로 한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어느 한쪽에만 철근을 집어넣으면 안 무너지는 게 이게 일방향이에요. 근데 이방향은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철근을 배근을 해야 돼. 그래야 안 무너지는 게 이방향 슬라브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일방향 슬라브가 되는 거죠. 한쪽만 철근이 들어가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느 쪽 가요? 요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 철근의 이름이 여러분 주근이에요. 자, 그러면 너 주근은 긴 쪽에 철근이 뱄어요? 짧은 쪽에 철근이 배근됐어요? 긴 쪽, 짧은 쪽이죠? 짧은 쪽 방향으로 됐잖아요. 왜 짧은 쪽이냐? 여러분 짧은 쪽으로 가야 힘을 잘 받아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죠. 제가 분필을 부러뜨리려면 긴 건 잘 부러뜨리는데 짧은 건요, 제가 부러뜨리려면 힘들어. 결론 부러뜨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돼도 안 부러지면 버티는 거고 잘 부러지면 못 버티는 거죠. 길수록 잘 부러진다니까 부러뜨리기가 쉬워요. 그 얘기와 똑같아요. 따라서 주근은 무조건 힘을 받는 철근들은 짧은 쪽으로 가요. 단변 방향으로 배근됩니다. 방향. 예, 배근이 돼요. 철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이름은 절대 안 무너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선팽창계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늘어나는 게 온도 1도씨당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같아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여러분 콘크리트가 그렇게 잘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철처럼 잘 늘어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렇게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을 때 짧은 쪽에 늘어나는 길이와 긴 쪽에 늘어나는 길이는 사실 긴 쪽에 늘어나는 길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균열이 가요. 그래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철근이 있어요. 얘는 절대 힘을 안 받아요. 이 파란색 철근은 안 집어넣는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철근이 뭐냐면 온도 철근이에요. 온도 철근. 자, 그러면 온도 철근 너는 뭐 하는 데 써먹냐? 라고 물어보면 온도에 의해 콘크리트는 신축 팽창을 합니다. 팽창이 발생이 돼요. 결론은 신축 팽창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균열이 발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이 온도철근이에요. 야, 그러면 너 이 온도철근은 긴 쪽에 넣냐, 짧은 쪽에 넣냐 물어보면, 자, 장변 방향으로, 긴 쪽 방향으로 배근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1방향 슬라브입니다. 자, 그러면 2방향 슬라브는 어떤 개념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크기가 여러분 여기 4m, 여기 6m예요. 그러면 빨리 여기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자, 여기 짧은 쪽, 여기가 긴 쪽이죠. 그럼 얼마예요? 1.5예요. 결국 이 람다가 1.5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5 대입하면 1.5가 커요? 2가 커요? 2가 큰데 1.5가 크다니까 1방향이 아니에요. 자, 1.5, 2가 크죠. 그럼 결론 얘는 두 방향, 2방향 슬라브예요. 자, 2방향 슬라브라고 하는 건, 2방향 슬라브는요, 자, 기본적으로 철근이 또 배근되는데, 이쪽으로도 철근이 배근이 되어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철근이 배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짧은 쪽이 무조건 여러분 주근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단변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변 방향에 배근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요쪽으로 긴 쪽으로 하는 게 이걸 배력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력근은 주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주근만큼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얘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슬라브가. 그래서 이 배력근인데, 이 배력근은 반드시 장변 방향으로 배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방향과 2방향 개념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만 좀 잡아주세요. 거기 보면 뭐 우리 교재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바닥판의 종류에서 1방향 슬라브 또는 2방향 슬라브 해서 뭐 주근 및 부근의 배근, 중심, 간격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런 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5번째 플랫 슬라브예요. 자, 슬라브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좀 특이한 슬라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페이지 119페이지에 있는 자 5번의 플랫 슬라브입니다. 이런 플랫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아마 접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한문어로 이 플랫 슬라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량판 슬라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량이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량이 뭐냐면 보라는 뜻이에요. 보량자야. 결론은 보가 없는 슬라브. 결론은 보가 없는 슬라브를 여러분 무량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얘는요 기둥은 있는데 보가 없어. 대부분의 모든 건물이 여러분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 보가 걸쳐져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기둥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밑에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시를 만들어요. 접시판을. 이걸 여러분 주도 또는 캐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원래는 여러분 지금 보가 있어야 하는데 보가 없다고요. 보가 없는 대신에 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플랫. 아셨죠? 이걸 여러분 무량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량판 슬라브의 대표적인 건물이 우리나라에 존재했었어요. 굉장히 얘는요, 그냥 누가 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삼풍백화점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다 죽었거든요. 뭐 다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희생이 됐어요. 그건 뭐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을 증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어요. 문제는 그 건물이 붕괴되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절대 이 무량판 슬라브를, 플랫 슬라브를 절대 이제 설계도 안 되고 건물 자체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무너져서 다 같이 문제가 생겨서 갔잖아요.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책임 못 지겠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게 여러분 플랫 슬라브, 무량판 슬라브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볼까요? 장점,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가 없는 만큼 그만큼 저렴해집니다. 그다음에 보호가 없어서 실내 이용률이 높다. 보호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천장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보호가 있으면 그 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층고를 낮출 수 있어. 결론은 요게 너무 이렇게 만들어도 높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거죠. 이게 층고를 낮출 수 있어요. 자, 덕트 등의 설비 배관이 자유롭고 시공용이하다. 여러분 만약에 보호가 있으면 요 밑으로 설비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보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거칠 게 없이 왔다 갔다 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바로 플랫 슬라브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단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플랫 슬라브의 두께는 최소 150mm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께가 여러분 굉장히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고정 하중이 증가되는 단점이 또 있죠. 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또 이 부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강성에는 튼튼하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접합부의 강성이 약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동상무 주도의 철근 여러 겹 배치. 결론, 이 주도,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주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의 머리 부분, 이 부분이 철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이제 내력벽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벽을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벽. 슬라브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벽을 좀 보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벽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얘기 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 벽도 기본적으로 수직 부재예요. 그런데 이 수직 부재인데 얘도 주로 압축력을 많이 받아요. 압축력. 자,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내력벽이 있고, 먼저 비내력벽 먼저 쓸게요. 비내력벽이 있고 내력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력벽은 힘을 못 받는 거고, 아니 미안해요. 비내력벽은 힘을 못 받는 거고 내력벽이 힘을 받는 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력벽이 될수록 모든 건물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기둥이 없는 대신에 모든 벽이 받죠. 그래서 아파트는 여러분 기둥이 없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용 모든 건물은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내력벽인데, 자, 문제는 이 내력벽에서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보다 이 철근에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부담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 좀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재 보세요. 내력벽의 최소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받침부 거리 중 작은 값의 25분의 1 이상 또는 100mm 이상으로 한다. 자, 하여튼 뭔 얘기는 모르지만 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보자고요. 최소 두께는 100mm 이상이 되어야 너 힘을 받는 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단 조건이 나와. 야, 너 지하실의 외벽은 너 최소 250mm 이상은 되어야 되겠어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 토합을 받아요. 흙의 압력을 받는다고요. 흙의 압력을 받으면 그만큼 흙에 또 힘도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 200mm인데 200mm예요. 자, 200m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벽의 두께가 250mm 이상인 경우에는 양면에 배건한다. 여러분, 벽 두께가 250mm 이상 되면 양면에 배건합니다. 벽의 두께가 여러분 250mm를 넘어설 때는
보실래요?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요.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배근이 되는데 또 건너편에 가서 야, 너 건너편에 가서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양면에 배근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네, 이걸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수직 및 수평철근의 배근 간격. 여러분 수직 또는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나와요. 배근할 수 있는 간격. 자, 간격 보면 자, 벽 두께의 3배. 3배 이하로 하거나 또는 450mm 이하로 하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벽 두께의 3배로 해서 그 값이 나오고 또 450mm 이하 나오면 여러분 둘 중에 작은 값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간격 또는 여기서 여기 간격을 벽 두께 3배 또는 450m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다음에 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8번째 이음새 조인트가 나와요. 이음매, 뭐 이음 자, 같은 얘기인데요. 자, 조인트입니다. 자, 이 이음새, 이음매 조인트는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 타설하다 보면 콘크리트가 서로 이음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층이 끝나면 그 다음 층 연결할 때 이음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거 여러분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잘라줄 때 다시 그 건물에 이어붙일 때 또 이음새가 필요하다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건물에 뭐가 문제가 생길 거니까 건물을 갖다 잘라버려요. 자, 표면을 자르든 아니면 전체를 자르든지 이때 생기는 줄눈을 전부 다 뭐 이음새, 줄눈,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여러분 신축이음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는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읽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신축이음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우리 교재 볼까요? 1번 온도 변화에 의한 콘크리트 수축 팽창을 흡수합니다. 결론은 이 온도에 의해서 수축을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 이것을 자,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늘으면 같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줄어들 때는 그 부분에서 줄어듦이 생겨야 다른 쪽에서 균열이라든지 문제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부동치마에 대한 부동치마입니다. 부동치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는요 최소화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치마가 뭐예요? 건물에 가는데 여러분 같이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으면 한쪽이 먼저 가라앉으면 그 다음 건물은 그대로 버텨야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라져 있어야 한쪽은 내려가도 한쪽은 버텨주니까 이때 쓴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자, 적자중, 이동 하중에 등한 자, 어떤 하중이 옵니다. 하중. 이 하중이 오면 요결 또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하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여러분 신축이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 밑에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그 두 건트 사진 중에 바닥면 신축임이 어디냐면 요거 다리예요. 다리. 다리는 여러분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음매가 있죠. 그 이음매가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 그 이음새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축이음.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바닥면 신축임이 나와요. 이렇게 모든 슬라브는 기를 때 이걸 잘라놔 버려요. 잘라놔야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결론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신축임입니다. 그래서 신축임을 두는 위치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시공임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면, 자, 영문으로는 여러분 뭐라고 그냥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컨스트럭션 조인트. 자, 이거 시공이염은 우리가 이어붙기, 끊어치기 할 때 생기는 이염은 여러분 시공이염, 시공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시공이염은 벽이나 바닥판 등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콘크리트가 연속해서 균일하게 타설되지 못할 때 발생되며, 자, 이것은 강도 방수상 취약한 것이므로 시공상 주의를 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공명을 할 경우에 응력이 최소인 곳에 설치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공이염을 두는 기본적인 조건이 나와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이음의 단면이, 이음 단면적이 최소되게 해야 돼요. 이게 시공이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두 번째, 기둥은 보호 바닥판 또는 기초 윗면에서 수평으로 하고, 자, 다음에 보이시면 여러분 보호 바닥판은 경관의 2분의 1 부근에서 수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보실래요? 자, 이 시공이염 계속해서 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평부재가 있어요. 수평부재는 대표적인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라고 칩시다. 또 기둥에 이으려면 여러분 지금 마무리 지으려면 이렇게 마무리 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 여기서 마무리 짓는 위치가 이렇게 보가 있으면 보 밑에서 하든가 아니면요 보 윗면 또는 슬라브 윗면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는 수평으로. 미안해요. 이게 수직부재인데. 자, 이렇게 수직부재예요. 이렇게 기둥 같은 경우는 결론은 너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수평으로 잘라야 되는 거죠. 수평으로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직부재 끝났으니까 수평부재 좀 볼까요? 수평부재 대표적인 게 보. 야, 너 보가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는 너 어떻게 자르는 게 좋냐라고 물으면 너 중간에서 이렇게 자르래. 중간, 즉 경간 또는 간 사이에 2분의 1에서 수직으로 잘라야 되는 거죠.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수직부재는 수평으로 자르고 수평부재는 수직으로 잘라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여섯 번째, 캔틸레버는 시공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캔틸레버 또는 내민보가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이건 절대, 자, 시공이음 또 이어붙기, 콘크리트 끊어치기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금지합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뚝 부러짐이 생기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자, 네 번째. 자, 세 번째가 되나요? 세 번째, 균열 유도줄눈. 과거에 이 균열 유도줄눈 뭐라고 얘기하면 수축줄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기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주위를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줄을 긋듯이 홈을 파는 게 있어요. 홈 파놨어요. 실제. 자, 어떤 분 보는데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돈 주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둥이 모서리부터 균열이 가요. 이 균열을 갖다가 이렇게 홈을 파놓으면 진행이, 자, 균열의 진행이 그만큼 더뎌져요.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여러분 균열 유도줄눈, 과거에 이걸 수축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이 줄눈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균열 유도줄눈을 다른 말로 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 콘크리트 표면 균열 진행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간격은 보통 요 간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 간격은 보통 얼마? 약 3m 정도로 잘라주는 게 그 목적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작업줄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콜드 조인트라고 읽어요. 콜드 조인트. 자, 이 작업줄눈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콘크리트를 이 거푸집 안에 넣고 있어요. 문제는 아침에 한 8시에 넣었는데 이만큼 붓고 계속 이어보였는데 깜빡 잊고 다른 데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제 이제 발견하냐면 못 채운 걸 한 거의 끝날 쯤, 작업 끝날 한 5시쯤 발견한 거야. 그러면 아침 8시에 했는데 오후 5시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요 콘크리트는 거의 굳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 콘크리트를 다시 부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붓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굳은 콘크리트와 새 콘크리트가 이거에 이은 것 같아졌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벌어짐이 발생돼요. 이러한 줄눈을 여러분 작업하다가 생긴 줄눈을 뭐라고 하냐면 작업줄눈, 즉 식어버렸다고 해서 콜드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부분이 강도가 떨어지고 하여튼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5번 지연줄눈. 영문으로 그래서 이것을 딜레이라고 하죠. 딜레이 조인트입니다. 자, 이 딜레이 조인트는 즉 지연줄눈은 어떨 때 쓰냐면 이 스판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슬러브가 기본적으로 100m 이상 넘어설 때 100m 이상 이렇게 길 때 중간을 갖다가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다 했는데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해요. 타설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여러분 타설하는 과정에서 신축 팽창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신축 팽창을 흡수를 해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연줄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콘크리트가 다 굳은 한 일주일 후에 또 그 부분을 타설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연줄눈, 딜레이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정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